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부과해온 10% 관세를 오는 금요일인 10일에 2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다음 달부터 6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항해 줄의 선포로 도보 해협의 통행과 무역을 차지하면서 1차 영란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난다. 해상무역의 강자였던 네덜란드가 반격에 나서면서 전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양상이 된다. 향유무역으로 시작한 영란전쟁,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영란전쟁, 해상무역 주도권을 장악하라. 지금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된다.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을 연구하겠습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미지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영란전쟁, 1차 전쟁까지 쭉 한번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첫 번째 승리는 영국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게 한 번 이겼다고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2차, 3차 영란전쟁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임용환 소장님, 태상훈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1차 전쟁에서 영국이 이기고요. 그럼 바로 2차 전쟁이 시작된 건가요? 네, 사실 근데 이게 해전이다 보니까 네. 전선을 깔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렇죠. 또 주로 전투가 네덜란드 그 상선 호송단을 영국이 공격하는 식으로 이게 전투가 벌어져요. 그리고 이게 해전이다 보니까 승패가 명확하지 않아요. 영국 해군이 덮쳤어요. 네. 상선단이 무사히 갔으면 영국 입장에서는 이긴 건가? 진 거죠. 진 놓친 건가? 거지. 그렇지. 네. 근데 네덜란드 가면 상인들이 전투하다 보면 상선 몇 천 깔아앉았을 거 아니야. 네. 이거 뭐야? 넌 임무 실패야. 이러면 또 얘들이 진 거예요. 애매하네요. 그래갖고 애매해서 억울한 사람도 많았어요. 네. 사실은.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게 네덜란드한테 불리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상선을 호송하면서 가야 되고 네. 그리고 도버앱을 지나서 네덜란드로 가요. 영국이 중간에 길목을 막고 있어요. 모든 전쟁이 누가 지키고 있고 거기를 지나가야 되면은 일단 지리를 선점했기 때문에 주도권이 지키는 애들한테 있어요. 그러니 이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고 네덜란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데를 차지하려고 그러면 얘들이 지금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항상 영국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터잡고 있는 애가 유리할 수밖에 없었잖아. 그럼 네덜란드가 승리한 전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랬군요. 이게 뭐 전쟁에서 하면 결국 불리한 조건에도 승리하는 게 제일 짜릿하지 않나. 그럴 때 맞아요, 응원을 맞아요. 하게 돼, 네. 사실은. 네. 그리고 전술이 뭐야? 아니 이거 사실은 영국도 전술인데요, 그죠? 그럼요. 그럼 전술적으로 잘한 거지. 네. 저 유리한데 차지 앉아서 먼저 지키고 있습니다. 뜯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전술이거든요. 왠지 이런 건 전술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리한 조건을 어떻게 한 사람한테 네. 전술이 가느냐라고 해서 맞아요. 전술인데 1667년 6월에 매드웨이 해전이라는 해전이 벌어집니다. 이게 소위 네덜란드가 가진 모든 약점을 전술적으로 커버해서 승리를 거둔. 오. 자, 그럼 궁금합니다. 매드웨이 해전. 어떤 해전입니까? 일단 전술적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네덜란드 배가 작고 얕은 바다에서 강하니까 네. 도보해에서 불리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 얕은 데서 싸워야지. 끌고 와야지. 이래서 50점이다. 어떻게 해야 되지? 와, 그럼? 빵점 아니라 나 다행이다. 100점 맞고 싶은데. 영국군하고 싸우는데 바람이 불리해도 영국군이 늘 자기가 바람 유리한 게 뭐냐면 자기들은 손해볼 게 없다는 거야. 우린 선점하고 여기서만 싸워도 된다.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네덜란드까지 따라와 그럼 걔들 왜 따라와? 너 가고 다음 애들 잡을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이 영국 해군을 격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들어가야 되는데 그쵸. 항상 불리하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영국 차라리 해안으로 기습하고 영국 안으로 더 들어가자. 이게 대단한 거예요. 본질을 털러 가는 거구나. 그렇죠. 얕은 바다가 유리하니까 우리한테 와라가 아니고 내가 니네한테 쳐들어가서 니네 얕은 데서 싸우겠다. 오, 작전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템즈강 하구로 들어가요. 템즈강 하구에 사실은 강이 두 개가 만나요. 매드웨이 강이라고 하나 더 있어요. 근데 매드웨이 강에 또 뭐가 있냐면 영국 해군 그 뭐라고 공창이라고 그러나요?
조선창이라고 그러나 뭐라 요즘 용어로 뭔가 그게. 조선소, 그러니까 영국 해군이 운영하는 조선소. 아, 그래서 영국 해군의 전열함이나 대형함들은 거기가 고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일로 가면 경제와 정치의 중심을 치고 일로 가면 군대의 중심을 치는 거예요. 딱 가서 양동작전을 벌여요. 둘 다 보내버려요? 아니죠. 딱 가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다. 짜잔. 어디에 갔을까요? 너 어디 막을래?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전투의 또 기본이 양동이잖아. 이렇게 해서 영국도 군력을 또 분산시킵니다. 그렇지, 한 군데를 안 막을 수는 없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심리적으로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큰 게요. 네. 언제나 수도를 공격할 수 있다. 적은 우리를 언제나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전쟁이라는 건 사실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군인들도 있지만 후방에 국민들이 이 동요가 안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수도 런던을 언제나 공격받을 수 있다고 적의 함대가 템즈강하고까지 왔어. 그러면 동요가 되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디예요? 매드웨이예요? 템즈예요? 런던이에요? 조선소예요? 어디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런던을 쪼아놓고 네. 방어가 부실한 매드웨이 매드웨이. 강으로 들어간 네. 거예요. 그러니까 포대 통과하고 그리고 이때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화공선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불을 쏘는 선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불 질러서 적벽대전에 나오는 것처럼. 아, 불을 붙여서 돌격시킬. 예. 근데 이게 배끼리는 잘 안 맞아요. 근데 이건 고정 타겟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애물 이런 거 갖다 박아서 깨트리고. 그래서 6월 10일에 매드웨이 강 입구에 있는 시니어스 포대를 점령을 해요. 네. 그리고 이틀 후에 그 강 입구를 방어하는 해군 포대와 그 쇠사슬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찰스라는 영국 해군의 자존심을 납부하고 이제부터는 진짜 이 항아리 구역을 지나서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 왔네. 항아리 구역을 점령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놓은 거잖아요. 예, 이때 점령이 아니라 통과라고 해야 되죠. 바다니까. 네. 통과해서 그 다음날 강에 오니까 영국도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비싼 배를 깔아앉히고 그러니까 기동을 못하니까 큰 배를 갖다가 이제 그냥 강에 그냥 뭐라 해야 바리케이트를 쓰는 거죠. 뺏기느니 그냥 방패막이로 쓰자. 그렇죠. 그랬더니 얼마나 고마워. 네덜란드들이 갖다 들이받아서 깨끗하게 침몰시키고 화공선을 갖고 와서. 그렇죠. 침몰시키고 뭐 이제 끌고 가고. 근데 자기들 보니까 더 이상 못 들어가겠거든. 그러나 아무튼 다 격침시켰으니까 기분 좋게 돌아가는 거죠. 공격을 당한 곳이 사실은 채텀이라는 도시인데요. 네. 채텀은 도시가 생기자마자부터 이 군함을 만드는 그러니까 군에서 운영하는 조선소가 있었고요. 네. 대부분 영국에서 만들어진 대형함들은 그러니까 1급 그 전열함들은 네. 거의 다 채텀에서 탄생했다고 오호. 보면 되고요. 그 조선소만 있었냐? 그건 아닙니다. 무기 제조창도 있었고요. 오호. 그러니까 정말 한국으로 치면은 진해와 부산을 섞어놓은 오. 그런 곳이 적한테 기습을 당해서 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에서 사실 영국이 승리하면서 유리한 조약들을 맺었잖아요. 그럼 요거 조금 분위기가 바뀌겠네요. 당시에 네덜란드 해군에서 동원한 게 그냥 선박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다양한 선박과 해병대까지, 그러니까 해군 육전대까지 동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내리면은 바로 보병이 돼가지고 전투를 할 수 있으니까 영국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은 정말 심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전략의 승리 같아요. 런던을 압박을 했더니 네. 네. 저도 정확한 사례는 못 봤는데 이게 민심이 들끓은 것 같아. 그치, 그치. 그리고 사실 향려나 상선은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소수잖아요. 그치. 네. 우리가 어느 돈 벌게 해주라고 포탄을 맞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들끓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급하게 조약을 맺습니다. 역사상 영국이 불리한 조약 맺은 적이 별로 없는데요. 이게 이제 1667년 7월에 브레다 조약이라고 네. 여기 주요 내용이 뭐냐면 양국의 영토는 현 상태를 유지한다. 근데 이게 지금 공세로 나가던 중이었으니까 영국 입장에서 속쓰린 얘기예요. 그쵸, 그쵸. 그리고 잉글랜드가 지금 아메리카 대륙의 뉴욕. 네. 그게 원래 뉴 암스테르담이거든요. 네덜란드가 점령했을 때는 뉴 암스테르담이고 영국이 먹었을 때는 뉴요크예요. 이것도 그쪽에서 이게 소유권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뉴욕을 영국이 먹겠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수리남이라고 저기 향료 나는 그 기지 네네네. 거기를 먹겠다. 당시는 이게 더 좋았는데 야, 수리남이 뉴욕보다 나았던 시절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입장에서 그렇지만 당시에서야 뭐 그냥.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게 이거 항해 조례를 수정하고 1662년 통상조약을 재확인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5대5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네덜란드도 완벽하게 막 찍어 누르진 않았네요. 그러네요. 갑자기 네덜란드 칭찬을 너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덜란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양보만 받으면 자국 내에 상선단이 훨씬 더 쫌쫌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그 한 절반 정도 양보만 받으면 우리가 그냥 무영향으로 그러네. 니네 그냥 눌러버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가 너희는 깡패 하지만 우리는 선량한 시민이야 반반 이렇게 해서 조약을 맺었는데 네. 깡패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영국이 절치부심하지 않을까요? 일차 영란 전쟁 이후 영국과 네덜란드의 해전은 계속된다. 도보 해협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영국은 네덜란드 상선이 지날 때마다 공격한다. 이에 반격을 시도한 네덜란드는 템스강 하구까지 진입하며 기습에 성공한다. 런던의 안위를 위협받은 영국은 네덜란드와 새로운 조약을 맺고 다른 한편으로 전투를 계속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한다. 전술로 졌으니까 네. 전략으로 이겨보자. 어허. 이게 네덜란드가 사실 제독들이 되게 유능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술도 네덜란드가 더 빨리 잘 개발했어요. 어떤 디테일들을. 이게 붙으니까 바다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전략으로 바꿔요. 어떻게 하느냐? 네. 프랑스를 쓰자. 이게 사실 1670년에 찰스 2세하고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도보 밀약이라는 걸 냈는데 아주 구체적이에요. 프랑스가 육군은 네덜란드를 친다. 영국은 해군으로 네덜란드를 친다가 아니고 그건 뭐예요? 해군으로 프랑스 군대를 실어줘서 상륙시킨다. 아 진짜. 영국 와. 근데 이게 네덜란드 입장에선 정말 절대절명이었던 게요. 네.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한 육군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였고요. 프랑스죠. 네. 가장 강한 해군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영국이었어요. 영국이죠. 그러니까 가장 센 해군과 육군을 동시에 상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프랑스 육군만 해도 웬만한 유럽 국가들은 상대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네네. 근데 육군만 해도 힘들. 최강의 해군까지 또 상대를 해요. 그렇죠. 어마무지한 거죠. 네덜란드가 막아요? 이걸 못 막을 것 같은데. 네덜란드 해군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이제 바다에서 막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요? 영불 연합 함대가 공격으로 오니까 네. 네덜란드 해군은 자기가 유리한 데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옛날하고 다른 거죠. 도보 해협을 통과할 때 네. 네덜란드 상선단이 도보 해협을 통과할 때는 영국 유리한 데서 싸워. 그렇죠. 네. 하지만 상륙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덜란드가 유리한 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심이 얕은 곳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방어를 했구나. 그러니까 기동을 제대로 못하죠. 여기서 네덜란드 애들이 수가 적어도 네. 기동에서 앞서면 소위 지연 전술과 뭐 이런 거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하는데 네. 악착같이 싸워요. 악착같이. 이 네덜란드 함대가 아무래도 자기들의 견해에 딱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해전에서 방어를 잘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해전은 방어를 잘했고 프랑스가 공격했던 육전은 어땠나요? 육전에서 네덜란드가 분전을 했죠. 분전을 했기 때문에 이 프랑스가 전쟁을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잉글랜드의 이 네덜란드 침공이 불가능해졌고요. 네. 이 프랑스와의 연대도 사실 끊어지게 된 거죠. 한편 잉글랜드 의회에서는 네덜란드가 프랑스의 손에 들어가면은 프랑스의 이 파워가 더 세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약간 견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공공연하게 자신의 이 좀 욕심을 드러낸 적이 몇 번 있고요. 그거 역시 영국 정부의 이 정부를 좀 불안하게 했죠. 아니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 유럽
전체 육군의 절반 이상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그리고 유럽 전체 아마도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절반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영국 함대, 이 둘을 지금 다 막아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협약을 다시 맺으면 이거 엄청나게 좋은 협약을 맺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덜란드가 막아내긴 막아냈죠. 네. 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쓰면 자기들 어떻게 살아 앞으로. 네. 그래서 전략적인 양보를 합니다. 다시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그 웨스터민스터에서 잉글랜드하고 네덜란드가 화해를 하는데 요때 사실 네덜란드가 뉴욕을 또 뺏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줄게. 오. 우린 수리남만 있으면 돼. 그렇죠. 자, 다음 얘기 넘어가기 전에 왜 네덜란드 패전이라고 나와 있죠 때문에? 지금 네덜란드가 잘 맞고 화해 신청해서 조약 맺은 거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뭔가 많이 있는데 내준 느낌. 일단은 영국이 원하는 걸 얻었잖아요. 네. 그쵸. 이건 영토를 뺏는 게 아니라 항해 조례라든가 네. 이런 거기 네. 때문에 영국이 원하는 걸 얻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네덜란드가 이긴만 전투 얘기만 해서 그래요. 아, 진전투가 많이 있군요. 진전투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투가 이제 백병에서 포격전으로 바뀌고 있는데 포격전으로 가려면 대형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덜란드가 핑계는 자기네는 바다가 얕아서 그런 배를 댈 수가 없다라는 게 핑계인데 뭐다 나온 얘기지만 네덜란드가 이게 상인들이 지배하는 나라다 보니까 하여간 군사비에는 최소한 투자하려고 그래요. 아하. 그래서 여태까지 나온 얘기를 조금 종합해 보면요. 사실은 우리는 이 밀리터리 매니아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화려한 전투에 되게 포커스를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전략이에요. 그러네요. 전투가 몇 번이 지속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어떤 전략적인 이점을 얻었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네덜란드는 상선과 혼합된 형태의 군함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략적인 패배 요인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고, 네. 영국은 더더욱 그 전렬함들을 개발하고 크게 키웠군요. 예, 뭐 전술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네덜란드는 상인적인 마인드가 많았고요. 영국은 향후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지배할지 이 뒤에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럼 그렇게 네덜란드가 패전의 길을 걷게 되고 그럼 이후에는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근데 이게 또 네덜란드의 어떻게 보면 패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네. 하여간 유럽산 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승패를 나누기가 좀 어려워요. 그 유럽 쪽의 이 정세 같은 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딱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너무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자면은 실리주의를 넘어서 끔찍할 정도입니다. 뭐 도대체 다음으로 어떻게 튈지 몰라요. 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영란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분 끝으로 정리해 주시죠. 보통 외교도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전쟁이든 외교든 우리가 이제 실리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전쟁을 했으면 뭔가를 얻어야 되고 외교도 실리 외교를 하자.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거를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걸 얻는 게 최선이에요. 요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외교가 명분론에 빠져요. 그러네요. 그다음 또 하나. 최선이냐 차선이냐고 했을 때 그게 것이냐 미시냐에 따라 사실은 달라집니다. 수리남을 얻는 게 좋으냐 뉴욕을 얻는 게 좋으냐 했을 때 당시 여론조사하면 다 수리남 얻자고 그러겠죠. 그렇겠죠. 지금 하면 뉴욕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 따라서 이익의 개념은 달라지는데 이것 또한 당대에 잘 운영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진짜 외교든 전쟁이든 진짜 승리자가 되는 나라가 현명한 나라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국제 정세에 있어서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요, 영원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도 무역의 분쟁 국가입니다. 지금 현재도. 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열강들이 이 무역을 가지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원하는 거를 얻으려고 하면
결코 승리를 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것이 최선인가를 찾는 것이 아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선, 전쟁을 막기 위해선 전쟁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랑,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